예, 반갑습니다. 예,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사회문화 13번째 시간으로요. 19세기 신건축 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예, 제재가 좀 다분히 가벼운 주제니까요. 긴장하지 마시고 집중력 있게 보시면 굉장히 쉬운 지문입니다. 주제는 이제 19세기 구조 합리주의를 바탕으로 한 신건축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신건축 운동이 중심 제재라는 거 아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일문단에서는 이제 19세기에 신건축 운동이 벌어집니다. 활발히 전개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데요. 보시죠. 자, 바로크 양식의 지나친 장식주의. 자, 바로크 양식이라고 나왔죠. 바로크 양식이라는 건요. 이 밑에 제가 주석을 달았습니다만, 이 비뚤어진 모양을 한 기묘한 진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 용어, 스페인에서 나온 용어라고 합니다. 17, 18세기 유럽에서 성행한 감각적인 풍요라든가 극적 효과, 생동감 이런 걸 특징으로 한 예술 양식이라고 그래요. 르네상스 양식의 균형과 조화에 반대해서 우연과 자유분방함이 강조되면서 최소한의 질서와 논리의 테두리는 벗어나지 않은 거. 이게 이제 바로크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 잘 아는 베르사유 궁전.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가실 기회가 있으면 가보세요. 멋있어요. 성 베드로 성당, 이태리에 있는 거. 또 프랑스의 소르본 교회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바로크 양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크 양식이 뭔진 몰라도 대충 이러한 상식을 좀 가지고 계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적어봤고요. 우리 본문에서 꼭 알아야 될 건 뭐 이런 것보다는 여기 나온 대로 장식주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나친 장식주의 이게 이제 바로크 양식의 특징이라고만 알아도 충분히 독해가 되니까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나치다는 것은 과도하다 이런 겁니다. 정도의 지나친 장식주의. 그러니까 뭡니까? 바로크 양식이 기존의 르네상스 양식에 반발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식주의에 올인한 것 같아요. 규정돼 있고 규칙적으로 돼 있는 거에서 반발해서 생겨서 바로크 양식이 이제 장식주의를 주도하는데 또 반발한 주의가 18세기에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18세기에 뭐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크 양식은 이제 17, 18세기였으니까 18세기에 새로운 구조 합리주의가 등장한 겁니다. 이런 배경이에요, 배경. 그렇죠? 그래서 이전 건축물 구조에서 합리적인 특성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이제 전개되는 거죠. 그렇죠? 계속 시대가 좀 바뀌면서 순환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개방적이고 장식주의다 보니까 구조 합리주의는 또 합리적인 특성을 찾는다라는 쪽에서 이렇게 반발하고 나섰네요. 자, 그래서 이제 바로크 양식의 두꺼운 벽체, 장식을 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벽체가 탄탄하고 두껍습니다. 그 장식 양도 증가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장식주의의 산물일 뿐이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효율성에서 본다면 불필요한 낭비다라는 거죠. 그렇죠. 합리적인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장식 위주로 쏠리다 보니까 벽체도 두껍고 장식도 거창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낭비라고 판단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기둥을 활용해서 이제 벽이 아니라 뭘 활용해라? 기둥입니다, 기둥. 그러니까 벽이라는 거, 두꺼운 벽과 기둥의 차이, 이걸 꼭 견주셔야 됩니다, 이제. 그죠? 합리주의는 이제 기둥을 이용하는 거고, 바로크 양식은 이제 벽체를 이용한다. 이렇게 구분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효율성을 높인 새로운 건축 모델을 탐구하는 방식이 대표적인 예다. 이런 구조 합리주의는 19세기에 이르러서 이제 시대가 이제 18세기에서 19세기로 이제 넘어왔어요. 강철이 나타나네. 강철. 그렇죠? 스틸. 이 새로운 철물 재료가 이제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는 겁니다. 국면이라는 것은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16, 17세기에는 주철이었어요. 주철이 뭐냐면 무쇠덩어리죠. 새. 그죠? 가공하지 않은 이 무쇠덩어리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됐어요? 건축물의 보강재로 종종 활용되었지만,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독해하실 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되었지만이라는 것은 뭡니까? 강철이 생기기 이전에도 철은 쓰여 있다라는 걸로 독해를 하셔야 됩니다. 간혹 선택지에 나오면, 무조건 OX로 해가지고 강철은 19세기에 나타났으니까 쇠는 무조건 19세기야 이렇게 생각할까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6, 17세기에도 분명히 쇠는 보강재로 건축물 재료로 썼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철이라는 것은 이제 무쇠를 녹인 겁니다. 무쇠 덩어리 이제 이걸 녹인 거죠. 그래서 고압 압력을 가하고 탄소의 양을 막 줄여가지고 단단하게 만든 철이 바로 철강, 바로 우리가 있는 현재도 쓰고 있는 강철입니다. 강철. 철강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1709년 18세기 초겠죠. 처음 발명된 이래 발명된 건 이제 1709년이었네요. 순수 공업 재료로만 썼다가 건축에 이제 사용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지금 건축이 중요한 거니까 이 건축에 사용된 것이 바로
1820년, 즉 19세기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입되었고 19세기 이제 중엽 이후부터 주 재료로 그 사용량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강철이 발명되기 이전에도 역시 건축물 줄 때 철물 재료가 활용됐다 했을 때 오냐 X냐 할 때는 O라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철이 이제 건축의 주재료로 등장했잖아요. 1820년부터. 19세기 이제 구조 합리주의를 내세운 신건축 운동이 더욱더 활발하게 전개된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두꺼운 벽체, 그렇지만 기둥을 썼다가 강철이 건축의 주재료로 등장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또 맞겠죠. 그게 바로 이제 이 문단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프랑스와 영국, 이제 선진국이죠, 당시에. 경쟁 구도 속에서 신건축 운동이 이제 펼쳐집니다. 두 나라가 대표적으로 나왔어요. 자, 신건축 운동의 중심 국가는 역시 프랑스와 영국이었다. 첫 번째 프랑스는 이론 쪽이 이제 발달이 됐나 봐요. 이론 연구. 그리고 건축가들은 이제 실험 정신을 갖겠죠. 이론을 하면서 실험 정신 위주로. 그리고 예술적인 가능성을 창작하게 다양하게 응용됐다. 프랑스답네요. 그죠? 예술적 가능성의 창작에 다양하게 응용하면서 19세기 구조 합리주의는 어떻다? 독립 양식을 만들어 나갔다. 독립적인 양식을 이제 만들어 나갔다는 거예요. 프랑스에 의해서. 이에 비해란 말은 독해할 때 선생님이 누누이 얘기합니다만 대비된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A와 뒤에 있는 B가 있다 그러면 A와 B가 서로 모았다? 대조입니다. 대조. 그래서 영국은 전통적인 실용 정신을 발휘합니다. 실용 정신. 그러니까 여기는 실험 정신인데 여기는 실용 정신이에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실제 사용하는 게 실용이고 실험은 실제 사용보다는 이제 실험적이면서 창작, 예술 쪽의 측면에 이제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대조가 되겠죠. 대비가 돼요. 그래서 공장이라든가 뭐 창고, 이 상업 건물, 상가 이런 실용 건물의 이제 두각을 나타낸 겁니다. 이 영국이. 이런 두 나라의 이 경쟁은 특히라는 단어 중요합니다. 특히보다 만국 박람회 전시관 아주 중요합니다. 박물관, 백화점, 교회 이게 당시에 이제 고급 건물들을 지금 제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고급 건물을 두고 치열하게 이제 전개된 겁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그래서 이 건축물의 이제 특징이 있는데요. 요 바로 앞에 제시된 기둥 간격이 이제 넓은 겁니다. 그렇죠? 기둥을 활용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구조 합리주의는 그러니까 기둥 간격이 이제 벽이 아니라 강철로 된 가는 기둥. 이제 강철을 쓰니까 굳이 그렇죠? 두껍게 할 필요가 없고 가늘게 얇게 이제 기둥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제 기둥이 이제 더 두꺼웠겠죠. 이제 그렇죠? 강철이 생기면서 간격은 넓게 하고 이제 그럼 공간이 많이 생기겠죠. 그리고 기둥도 얇아지면서 투명한 유리를 이제 조화를 시키겠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과거에 보지 못했던 실내 내부의 그 환한 빛이 더욱더 밝고 장쾌하게 통쾌하다는 겁니다. 통쾌하다. 실내 분위기를 이제 조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또 나왔네요. 특히 당시의 기독교 교회, 그죠? 당시 기독교 교회 부르주아 자본가들, 이러한 돈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철골 건축의 이런 물리적, 그죠? 물리적이고 기능적인 특징이 갖는 장점을 선호한 거죠. 당연히 이제 돈 많고 당시 그 상류층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밝고 환하고 또 공간을 넓게 쓸 수 있는 이러한 거를 훨씬 더 그렇죠? 선호하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신건축 운동의 일환으로 철골과 유리로 지은 교회라든가 백화점 등이 교회라든가 백화점, 뭐 박물관 등이 막 탄생했다 뭐 이런 얘기고요. 또 신건축 운동의 중심 국가가 누다 프랑스와 영국인데 이 강철로 된 가는 기둥, 그렇죠? 투명한 유리 이렇게 그렇죠? 투명한 유리, 가는 기둥, 강철 이렇게 조화를 이뤘다라는 거 정확하게 이제 독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결국 박물관, 백화점, 교회 등 고급 건물을 건축했다. 이제 고급적인 건물에 주로 건축을 했겠죠, 당연히.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 교회는 이제 신비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스러움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부르주아 자본가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환한 실내를 통해서 위생적이고 당시에는 위생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고급스러움을 강조하는 그죠? 돈이 있으니까 여기에 투자를 하겠죠. 교회는 이걸 강조하니까 이런 쪽 종교적인 측면의 실내 건축을 어떻습니까? 충분히 활용을 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이 선호하는 이유의 내용을 추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문단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만국 박람회인데요. 이 만국 박람회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영국이 선보인 수정궁입니다. 수정궁은 지금은 불타서 없어졌습니다만 이제 그림으로만 남아 있는 걸 봤는데요. 정말 그 투명하고
환한 느낌이 듭니다. 이 수정궁. 말 그대로 수정이에요, 수정. 크리스탈 아시죠? 예. 자, 만국박람회다. 이 만국박람회가 뭐냐면요. 세계 여러 나라, 만국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국의 그 공업 제품이라든가 기계, 미술품, 이런 것 등을 출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시하는 겁니다. 엑스포죠. 우리 대전 엑스포 뭐 있지 않습니까? 여수 엑스포 할 때. 국제 박람회가 이제 만국박람회인데요. 19세기 건축에 내재됐다는 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건축에. 경쟁 구도가 드러났다. 경쟁 구도라는 것은요. 어떤 그 사건이나 상황이 일정한 양상을 띈 채 고정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영국과 19세기 건축에 내재됐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경쟁 구도가 이제 고정된 상태로 있는 겁니다. 드러났다? 겉에 나타나거나 이제 눈으로 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표출됐다는 한자와 달리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국박람회는 어떻습니까? 국가 간의 산업화 경쟁이 일어나는 자본주의 경쟁의 무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적으로는 장식주의적 요소가 강한 역사주의, 그렇죠? 우리 바로코 시대였죠. 그래서 건축에서 역사적 건축물을 모방하여 전통적인 양식으로 짓는 경향을 이름하여 역사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서 제시된 바로크 양식 있죠? 예, 그거를 떠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건축 운동이 이제 날카롭게 맞부딪히는, 예리하게 맞부딪힌다, 충돌한다는 얘기죠. 충돌한다. 그래서 공간이기도 했다. 그러니까 엑스포, 만국 박람회가 그러한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혁명이 이제 어떻습니까? 산업혁명이 일정한 궤도에 오른 19세기는 이제 어떻습니까? 만국박람회가 전성기였습니다. 전성기. 그래서 18세기부터 정착한 이 영국과 프랑스의 경쟁 구도가요. 더욱 치열하게, 맹렬하게 경쟁했던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은 1851년 영국 런던 만국 박람회 때 런던에 있었네요. 강철로 만들었다고 하죠. 주재료인 강철로 사용했다는 뜻인데 뼈대와 유리로 지은 철골 고주죠. 철골 유리. 이러한 전시관이 뭐다? 수정궁이라는 거예요. 수정궁. 그래서 19세기 신건축 운동의 역사에 커다란 획을 그었어요. 획기를 그었다는 얘기는요. 그 당시에 그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그 시기에. 그래서 강철을 활용한 겁니다. 이 수정궁은 강철을 활용했고 내부 공간을 넓게 확보했고 이러한 효율적인 내부 구조를 이용한 것이 바로 수정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세기부터 이어져 온 이 건축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짓긴 했어요. 하지만 철골뼈대의 유리로 건축물을 뒤덮었죠. 안과 밖의 경계를 모호하게 합니다. 마치 그 얼음이라든가 어떤 그 수정 있죠, 크리스탈, 그걸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정궁은 대형 공간 속에서 아주 밝고 균질이라는 건요, 성분이나 성질이, 그쵸? 예, 골고루 같은, 빛이 아주 골고루 비치는 겠죠. 그러면서 등질한 말과 같아요. 빛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적으로 새로운 모습을 대중들에게 이제 선보였는데요. 이 한 신문, 언론에서는 어때요? 이 건물이 마치 수정 같다고 해서 이제 이름이 이렇게 지어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명칭의 어원이 나온 거고요. 자, 수정궁이라는 건 1851년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만국 박람회 회장이 된 건물이 바로 그 수정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철골과 유리로 만든 것이고 재료나 공법에 있어서 근대 건축의 성구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수정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석을 달았어요. 자, 네 번째 이제 문단으로 가요. 네 번째 문단. 자, 만국 박람회를 통해서 프랑스가 선보인 에펠탑. 이제는 이제 프랑스 하면 우리 에펠탑. 지금도 뭐 최고의 관광지이자 뭐 유명한 탑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영국과 경쟁하던 이 프랑스는 어땠냐? 수정궁에 이제 밀려서 뒤처진 듯 했어요. 이 에펠탑을 짓기 전까지는. 그러다가 이제 1878년과 1889년에 연달아 이제 파리에서 이제 박람회가 열렸나요. 그래서 상황을 완전히 역전했어요. 뒤집었어요. 뒤엎었죠. 승부를 바꾼 겁니다. 특히 뭡니까? 특히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을 기념한 1889년, 자, 역사적인 날이네요. 만국 박람회에서 에펠탑을 탄생시켰다고 합니다. 프랑스 대혁명과 연관이 깊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프랑스 파리 센강 가면요. 예, 우리 한강처럼 센강이 있는데요. 거기에 철탑을 세운 에펠탑이 유명합니다. 이거를 갖다 이제 수정궁을 능가하는, 그렇죠? 능가라는 건요, 압도한다는 얘기입니다. 압도하고 앞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다란 획을 그은 것이다. 그렇죠? 역사적인 날이네요. 그래서 이제 건축가 에펠이라는 사람입니다. 에펠의 이름을 따서 에펠탑인데요. 수에즈 운하 있죠. 이집트의 동북부에 있는 운하입니다. 그래서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하는 수평식 운하가 이제 수에즈 운하인데요.
이 공사에 이제 참여를 했대요. 이 에펠이. 그래서 피라미드를 봤다고 합니다. 피라미드 아시죠, 여러분? 벽돌을 쌓아 만든 사각뿔의 건조물, 즉 금자탑이라고 이제 바꿔서 말하는데요. 이 금자, 여러분 아시죠? 이 금자 모양이 마치 피라미드 모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자탑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상식 넓히시라고 적어놨습니다. 자, 기본 모티브로 삼았다는 거죠. 기본 모티브. 그러니까 이제 그냥 황당하게 딱 만들어낸 게 아니라 역시 경험에서 나온, 그죠? 경험에서 멋진 예술 건조물을 보고 나서 만든 게 바로 에펠탑이네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봅니다. 그렇죠? 이걸 모티브로 해서, 모티브라는 것은 동기를 삼았다는 거예요. 동기. 그래서 에펠탑을 건설했다. 그래서 에펠탑의 건설 과정을 제시했는데요. 자, 정리를 해볼까요? 피라미드 공사에 적용했던 아치 기술이 나옵니다. 이제 뒤에도 나옵니다만 에펠탑 건설에 일반적으로 구현되었다 그랬는데 이제 이것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건축가 에펠이 수에즈 운하 공사에 참여했을 때 피라미드를 모티브로 했기 때문에 이 말은 틀린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에펠탑에 활용된 기존의 아치 기술은 뭡니까? 피라미드 공사에 활용된 게 아니라 기존의 다리 공사에 활용된 겁니다. 이게 조심하셔야 돼요. 다리 공사지 에펠탑에 적용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에펠은 아치 기술 수직으로 올려가지고 이제 어떻습니까? 에펠탑을 완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리 공사인지 피라미드 공사인지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독해를 하다 보면 공사가 다 같은 공사로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독서를 하면 나중에 선택지에서 답을 고를 때 오답을 하실 확률이 높으니까 독서하실 때 그런 단어 하나하나를 떠올리시면서 주의 깊게 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수능 독서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 구성은 어떠냐? 이제 구성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기단이라는 게 있는데 기단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터를 만들잖아요. 다듬은 터 위에 한층 높게 쌓은 단이에요. 그러니까 기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통이 있고 탑이 있습니다. 세 가지 기본 3단이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다리 건설에 적용했던 이 아치 기술을 이용한 겁니다. 이제 다리 건설에 적용한 겁니다. 이전에. 그래서 탑을 수직으로 올리고 나서 이전에 다리에 활용했던 이제 거미줄이죠. 거미줄 형식을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총 중량을 이제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310m짜리 탑을 탄생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프랑스는 국가적인 자존심에 걸맞은 상징물을 갖게 된 거죠. 대단한 기술적인 것을 잘 결합해서 만들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만국 박람회를 통해서 영국과 프랑스는 어때요? 건축 분야에서 새로운 시도를 선보였던 그러한 무대였고요. 또 영국은 철골 뼈대에 유리로 건축물 전체를 뒤덮은 수정궁을 선보인 거고요. 프랑스는 어때요? 다리 건설에 적용했던 아치 기술 조심하셔야 돼요. 다리 건설에 적용했던 아치 기술이다. 그러니까 다리와 아치를 연결해야 되고 310m짜리 에펠탑을 만국 박람회에 선보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역과 니은, 이제 수정궁과 에펠탑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공통점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겠죠? 자, 첫 번째 이제 기존 기술을 활용했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재료의 특성을 부각하는 방식인데요. 기존 기술, 우리 그 한자어 중에 뭐가 떠오르냐? 갑자기 온거지신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기술을 활용해서 새로운 건축 양식을 탄생시켰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수정궁은 예를 들면 뭡니까? 기존의 건축 기술을 활용했지만 유리와 강철이라는 재료의 특성을 살린 거죠. 그렇죠? 그 에펠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건설에 활용됐던 기술을 도입했어요. 그리고 나서 19세기 건축 소재로 새롭게 등장한 이 강철로 프랑스를 대표하는 건축물로 에펠탑을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두 건물 모두 어때요? 기존 건축물 기술을 활용하면서 유리라든가 강철 이러한 특성을 활용을 충분히 한 거죠. 그래서 신건축 운동을 대표하는 건축물로 이제 재탄생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자본주의 경쟁 속에서 어때요? 서민들의 필요를 반영하는 거죠. 그 대공정이 서민이란 말은 안 나왔죠. 우리 고급, 그렇죠? 우리 부르주아라든가 교회 이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수정궁과 이제 에펠탑은 주로 만국박람회를 겨냥해서 국가적인 상징으로 지어진 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뭐다? 국가적인 거다. 국가적이다. 그렇죠? 애초에 그 탄생되는 신건축 운동의 건축물들이 전부 서민을 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이 에펠탑과 수정궁을 통해서 국가적인 상징물로 이제 거듭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신건축 양식을 활용해서 이제 궁극적으로 뭡니까? 자국의 전통적인 건축 기법을 강조했다. 이거 틀렸죠. 왜냐하면 둘 다 어때요? 전통적인 건축 기법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두 건축 모두 신건축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기술을 활용했다 뿐이지 전통적인 건축 기법을 강조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말 그대로 우리 제목이 뭐였죠? 신건축 운동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중심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로 알아야 될 게 뭐냐? 구조의 실용성, 그다음에 재료 구조의 합리성 이런 거, 실용성, 합리성을 통해서 대형 건축물에 대한 선호도를 높였다. 틀렸죠. 왜냐? 수전공은 밝은 실내를 가진다면서 실용성이 있는 거고요. 에펠탑은 실용적이라고 이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재료의 구조의 합리성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를 다 뜯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다른 산업 분야의 기술을 건축 분야에 적용하여 신건축 등의 편리성을 강조했다는 이것도 틀렸습니다. 왜? 다리 건설에 활용된 기술을 에펠탑 건설에 활용하긴 했어요. 아치 기술을. 하지만 다른 산업 분야의 기술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죠? 같은 건축 기술이니까. 그리고 수정궁이나 에펠탑 모두 어떻다? 편리성을 강조한 거 아니랍니다. 편리성 나와 있지도 않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깔끔하게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이제 단락으로 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단락. 자, 만국 박람회에서 프랑스가 신건축 운동의 정점을 보여준 기계관이 있습니다. 기계관이에요, 기계관. 그래서 1889년에 파리 만국 박람회에 선보인 이 기계관의 특징이라든가 이 건축물의 의의를 주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펠탑, 이 만국 박람회에서 이제 에펠탑 말고도요, 기계관이라는 자, 새로운 이제 용어가 나왔는데 잘 잡으셔야 돼요. 또 하나의 이제 걸작을 남겼습니다. 기계들을 전시했던 이 공간은 사선, 빗금이죠, 빗금. 모양의 아치형 기본 골격과 빗금 모양의 아치형이라는 거예요. 그 115m 기둥 간격을 트러스 아치가 지지한 형태였는데, 이 트러스 아치라는 건 여러 개의 뼈대 재료를 삼각형이나 오각형을 얽어 짜서 지붕이나 교량 따위를 받치는 쓰는 곡선형 구조물이 트러스 아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지지를 했는데, 이는 전통적인 또 전통이 나왔죠. 반원형, 자, 반원형 지붕 구조의 방식을 사용하면서 재료만 철물에 대체한 전용도의 전형적 처리였다. 재료만 바뀐 거예요, 철물로. 자, 이제 기존의 기술로 전통적인 구조 방식을 활용했고 재료는 강철을 활용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하지만 여기에 세 가지 새로운 기술이 활용됐다. 이게 중요하죠,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다? 강철이라는 강철. 가볍죠, 재료가. 그래서 아치를 이루는 부분의 두께가 매우 얇아진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사선 방향, 빗금 방향으로 하정을 받는 아치의 일반적인 역학작용으로 이 건물의 양쪽에서 올라온 사선의 겉어 피어라는 건데 좀 용어가 낯선데요. 겉어 피어라는 건요, 기둥에서 올라온 구조물이 넓게 펼쳐진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정점 꼭대기에서 만나서 핀으로 고정된 것 같은 독특한 모습, 이게 굉장히 건물을 역동적으로 보이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들어낸, 그러니까 연출한, 그죠? 똑같은 말입니다. 이 세 가지의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면과 면으로 접하는 안정된 면 지지. 그쵸, 말 그대로 면과 면을 지지하는 거니까. 이게 아니라 바닥에 구멍을 뚫어버렸네요. 그리고 경첩, 우리가 경첩 아시죠, 여러분? 그 문짝에 고정해서 어떻습니까? 창문을 다는 데 쓰는 철물들 있지 않습니까? 이 경첩을 박아버려요. 그래서 점지지로 처리했다. 면지지가 아니라 점지지라는 거예요. 구멍을 뚫고 박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는 강철의 팽창, 그쵸? 강철로 이 기둥을 지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강철의 팽창 수축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렇죠? 구멍을 뚫어서 박는 것이 이 면과 면을 그대로 접해서 고정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에펠도 이제 적용이 됐네요. 교량 기술자들이 1870년대 이후부터 첨단 기술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첨단. 그러니까 에펠 등 교량 기술자들이 1870년대 이후부터네요. 1870년 이후부터 첨단 기술로, 첨단이라는 건요, 당시에 그 가장 앞서 나간 기술을 첨단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요거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기계관은 이런 기술 처리를 이용하여 기계 문명의 역동성, 활발하고 힘차게 움직이는 다이나믹한 그런 성질을 갖고 있고요. 고도의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마치 그 시적인 그 모습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구조 기술의 가능성, 그렇죠? 그 다음에 힘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준 겁니다. 그렇죠? 바로 문학적이지 않습니까?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예술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신건축 운동의 정점이라는 거는 절정, 최정상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축하고 팽창하는 이 강철의 특성을 고려한 기술이 신건축 운동의 건축에 적용된 거고요. 이 정점 보여준 프랑스의 이 기계관이에요. 기계관. 그래서 지면과 접합을 점지질한 방식으로 처리했다. 이게 면지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강철의 팽창 수축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 바로 점지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계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기계관에 대해서 또
독립적으로 또 비교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보기에 A에 들어갈 내용 하면서 이제 수능특강 문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예, 지금 파리, 만국, 박람회 기계관이 지닌 의미를 생각해보자 그랬는데 전통적 방식을 수용했죠. 아치형이라든가 트러스 아치 같은 거. 예, 아치형은 기본 골격 구조고 트러스 아치는 지지대로 활용했다는 거. 이런 것까지 이제 정리를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시험 문제 나올 때 아치형의 기본 골격 구조고 또 트러스 아치를 지지대로 했는데 이걸 또 순서를 뒤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새로운 방식을 이제 적용했다 그랬는데 이거 뭡니까? 강철 재료 활용으로 트러스 아치의 두께를 감소한 거고 또 양쪽에 사선 모양으로 겉어피어의 접합으로 미관 효과를 높였다. 그리고 재료의 특성을 고려해서 경첩을 사용해서 지면 접합 방식을 사용했다. 이게 바로 새로운 방식 세 가지가 되는 겁니다. 기존의 두 가지 방식과 새로운 방식 세 가지 모두 5가지를 정리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의가 뭐냐? 기계관의 의의. 그건 이제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시대와 대중의 요구를 수용해서 일상생활의 편리성을 높이는 거다. 이건 틀린 겁니다. 만국박람회에서 기계들 전시했던 전시관이므로 대중의 요구로 일상생활의 편리성을 높이는 합리적인 공간이라기보다는요. 국가적 자존심. 그러니까 만국 말 자체가 만국이잖아요. 모든 나라가 나오는데 그렇죠? 예, 국가적 자존심을 내세웠다. 국위 선양을 한 그러한 시간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을 바탕으로 건축물의 노후된 공간을 개선함으로써 노후된 공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요. 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은 맞습니다만 노후된 공간을 개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와 있지도 않아요. 또 3번 주재료의 물리적인 성질을 이용한 새로운 활용법을 선보임으로써 건축재료의 다양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 주재료인 강철의 물리적 성질을 이용한 건 맞아요. 하지만 재료의 다양성 이거 강조한 거 아닙니다. 자, 네 번째 과거 건축 양식의 특성을 현대 기술로 활용을 하면서 부각했죠. 예술성과 실용성을 갖췄다 그럼 맞는 것 같습니다만 틀렸습니다. 기계관은 과거 건축 양식을 수용했어요. 하지만 새로운 세 가지 기술을 활용해서 건축의 혁신을 이룬 겁니다. 현대 기술이 과거 건축 양식의 특성을 부각하는 거 이거 아닙니다. 이 과거를 부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하는 거 지금 뭡니까? 신건축 운동입니다. 중심 내용이. 그러니까 중심 내용을 벗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의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의의. 자, 파리 만국 박람회에서 선보인 기계관의 의의는 뭐냐? 아주 중요합니다. 자, 전통적 구조 방식과 새 구조 기술을 융합했죠. 그래서 공학적인 효과 누리고 심미적인 효과 동시에 거두는 기술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의의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전통적인 지붕 구조 방식을 활용했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역학 구조로 아치를 만들었다. 요거. 또 지면과의 접합에서 첨단 기술을 사용했죠. 그리고 점지지 방식을 완성했다는 거. 그리고 과거의 기술, 새로운 기술 융합했어요. 그래서 역동적인 기계 문명의 힘을 상징적으로 제시한 의의가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 강철의 팽창 수축에 대응하는 효과까지 확보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 기술을 활용했죠. 우리 앞에서 제시했던 공학적인 성격, 심미적인 효과까지 거두면서 커다란 의미를 부여한 그러한 무대였습니다. 자, 여섯 번째 보시겠습니다. 여섯 번째. 구조 합리주의를 바탕으로 한 신건축 운동의 전개입니다. 그래서 18세기 새로운 건축 원리와 표현 체계를 찾아내는 이 해석 운동에 머물렀던 이 구조 합리주의가 19세기에 들면서 어때요? 강철이라는 이 새로운 재료를 만나게 되면서 과거와는 다른 다양한 시도를 선보이게 됐죠. 그래서 프랑스와 영국이 주된 경쟁 구도였는데 독특한 사회적 환경이 가세하면서 어때요? 구조 합리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신건축 운동의 시대가 펼쳐지게 됐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약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까지 정리를 독해를 했는데 이걸 정리를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이 글은 이제 바로크 양식의 장식주의에 이제 반발한 겁니다. 18세기에 뭐가 나타났다? 구조 합리주의가 나타났어요. 19세기 이르러서는 어떻다? 새로운 철물 재료인 강철이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18세기의 구조 합리주의, 19세기의 강철 이렇게 시기별로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새로운 분위기의 신건축 운동이 전개되면서 만국 박람회라는 무대 이런 장소를 통해서 프랑스와 영국의 경쟁 구도가 이제 정형화된 겁니다. 그래서 건축 분야에서 이전 시대의 어떤 구조적 합리성은 어떻습니까? 유지하는 거예요. 유지하는 겁니다. 이거는 새로운 재료일 강철을 활용해서 합리성을 증폭시킨 건축물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회 문화적인 분위기가 신건축 운동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수정궁, 프랑스의 에펠탑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고요. 파리 만국 박람회에 선보인 이 기계관은 어떻다? 기존 구조의 합리성의 강철을 어떻습니까? 활용한 겁니다. 그래서 신기술까지 이제 가미가 되면서
기계 문명의 역동성을 드러냈다. 그래서 기계관도 추가로 구분하셔서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건축 운동의 정점을 보여준 건 뭐다? 바로 기계관입니다. 기계관. 그러니까 수정궁과 에펠탑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험 보실 때. 그러니까 정점은 바로 뭐다? 기계관이다라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재료의 출현, 그 다음에 사회적 환경의 보조, 그래서 19세기 구조합리주의가 신건축 운동의 시대를 열게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예. 자, 그러면 이제 표현상 특징, 서술상 특징으로 가시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건축 운동과 관련된 건축물의 탄생 배경 나왔고 특징 나왔죠? 그래서 신건축 운동의 성격을 드러낸 겁니다. 19세기에 접어들면서 강철 나타났죠? 새로운 재료죠? 건축계의 변화죠. 그렇죠? 새로운 재료가 등장이 19세기 구조합리주의와 맞물면서 신건축 운동의 전개가 됐다는 거예요. 영국, 프랑스가 경쟁하면서 탄생한 사례가 바로 우리 에펠탑 수정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신건축 운동의 성격을 부각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건축에 대한 다양한 견해 소개했고 신건축 운동에 지닌 성과와 한계를 제시했다. 틀렸습니다. 왜 틀렸고 왜 맞았는지를 정리하셔야 돼요. 건축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아닙니다. 그리고 신건축 운동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신건축의 한계를 제시한 거 없습니다. 이렇게 왜 아니고 맞는 것까지 정확히 하셔야 완벽히 아는 겁니다. 세 번째, 재료의 차이가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을 소개하며 건축에서 재료를 선택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새로운 재료 출현으로 인해서 새로운 건축 문화가 만든 건 맞아요. 하지만 건축 재료를 선택하는 기준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다른 건축 운동의 건축물과 비교했죠. 또 신건축 운동으로 탄생된 건축물의 예술성을 강조했다 그랬는데, 자, 신건축 운동의 결과로 나타난 건축물의 특징은 맞아요. 하지만 비교하지는 않았다라는 거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신건축 운동이 지닌 양식적 특징을 부각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건축물의 장단점을 비교했다. 틀렸죠. 왜? 신건축 운동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말했어요. 하지만 건축물의 단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셨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꾀알같이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비교하시고 분석하셔서 내신 시험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또 아울러 수능 독해의 발전을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